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상처와 편견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를 얻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태어나 사연을 보내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가 그리 밝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더욱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 먹고 입을 떼게 된 거, 이 자리에서 다 말해보려고요. 그러면 답답하기만 한제 속마음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엄청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실패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이혼들처럼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헤어진 게 아니다 보니 이곳 사연 채널과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저에게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곳에도 못된 시어머니들 참 많던데 제가 겪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점수 한번 매겨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를 하자면 친정집 사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저희 친정집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친정집은 여타 다른 집들과 달리 저희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빠가 안 계시거나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부부들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작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 중심의 가정이 됐죠. 저희 친정엄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시던 아빠와 결혼하신 후에 아빠 가게 장사를 도우며 지내셨죠. 그때까지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부업을 하셔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빠듯한 형편에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이나 다른 투자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안에 있는 인근 상인들에게만 빌려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중에는 건어물을 사러 가게를 찾는 분들보다 엄마께 돈을 빌리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가 됐다고 했죠. 쉽게 말해 엄마가 일수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특성상 가깝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저희 엄마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 덕분에 엄마는 큰 돈을 벌게 됐죠. 비록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을 만큼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못 받으셨지만 사업 관련한 머리는 비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수로 번 돈을 건물에 투자하시며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넉넉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엄마가 배움이 짧다 보니 자식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공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 덕에 제가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죠. 이후로도 저는 부모님 지원 속에 부족한 것 없는 삶을 보냈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거나 이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서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상황에 결혼할 나이가 되고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거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한 뒤 각자의 부모님들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비 시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렇게 만나 뵙게 된 어머님은 다행히 제가 싫지 않은 듯한 모습이셨지만 남편에게서 먼저 저희 집 사정을 들으셔서 그런지 왠지 저를 좀 무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일수일 하신다고. 세상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니? 살림이 오죽 힘드셨으면 여자 몸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셨을까? 아휴, 아버지께서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나 보다. 그것도 아니 어머니가 국민학교만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다면서. 근데도 남편 대신 바깥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했을 텐데. 얼핏 들으면 집안 살림 일으킨 저희 엄마를 대단하게 말하는 듯 보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못 배워서 일수일을 하신다고 콕 집어 말하시는 게 듣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시는 시어머니는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이 그 당시는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긴 해도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꽤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인맥과 지원 덕분에 어머니는 비록 시간제 강사긴 해도 대학 강단에도 서셨고 지자체에서 강사 활동도 하시던 분이라 스스로 자부심도 있으시고 콧대가 워낙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집안이 쫄딱 망해 전셋집을 전전하며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시지만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잘 나가시던 모습 때문인지 자존심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방끈도 짧고 고생만 하시다가 일수일을 하시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는 듯했죠.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말려서 제가 참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한 걸 아는지 집을 나오자마자 제게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아까는 우리 엄마가 너무 하셨지. 우리 엄마가 좀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셔서 그래. 그래도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우리 결혼에 대해서 딱히 반대도 안 하시잖아. 글쎄,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께서 분명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도 지금 일과 비슷한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나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런 말하는 거 참을 자신 없어.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어. 내가 엄마한테 방금 전 상황이 어떻게 들렸는지 잘 설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해. 정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남편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댁에 시집을 가도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혼을 다시 생각하려고 고민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제게 확신을 주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시어머니께서도 전처럼 저희 엄마를 무시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실수를 하셨던 건지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해서 그 말을 따라 주신 건진 몰라도 남편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예의 바르게 잘 자라고 전문직인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희는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저희 집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놓고 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사돈, 일수일 하신다 그러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일수, 그거 불법 아닌가요? 은행도 아닌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게 조폭들이 하는 사채와 별반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하시려면 무섭지 않으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는데. 아무리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못하겠네요. 일수를 한다고 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저희 엄마가 악덕 사채업자처럼 불법적인 일을 하는 듯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런저런 애써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견례 자리 내내 엄마는 자신을 무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가방끈이 짧은 자신과 달리 대학 강당까지 섰다고 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아졌던 모양입니다. 가방끈, 그게 도대체 뭐라고? 지금은 누가 봐도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서 제가 대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 손까지 끌어잡아 당기시며 저를 말리는 바람에 시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했고 작아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괜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까는 왜 말렸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됐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 않기.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나까지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뭐라고 보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난리치고 파혼하려고. 아서라, 아서. 몰라.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래.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그 집 들어가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마 무시하는 말이나 더 듣겠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유, 별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성을 내.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니까. 1년에 내 시어머니 얼굴 몇 번이나 보겠니? 내 욕을 몇 번이나 듣겠어. 그러니까 괜히 억지 쓰지 말고 너는 결혼 준비 잘할 생각이나 해. 네가 좋은 남편 만나 시집 가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게 효도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번 상견례 이후로 저희 엄마 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저희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예물 목록을 좀 만들어 봤거든. 이거 가져가서 너희 어머니 보여드려라. 요즘에는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너희 집이 돈은 좀 있다니까 이 정도는 무리 없겠지. 하기사, 잘난 사위 얻어가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지. 시어머니가 제게 예물 예단 목록을 보여주셨는데 아들 내어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지 명품 가방부터 밍크코트까지 이번 결혼으로 아주 한몫단단히 챙겨가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한 시댁을 배려해서 받는 것도 없는데 해오라는 것만 줄줄이 있으니 기가 막혔죠. 별 볼 것 없는 집안에 돈만 많으니 이거라도 해오라는 건지 턱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에 저는 제 손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남편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예물 목록이라며 주셨는데 아무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 서로 적당히 성의만 표시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집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어머님한테 자기가 알아서 설명해드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아무래도 엄마가 욕심이 나셨던 모양이야. 그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전달하고 일이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저 몰래 친정 엄마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는 예물을 받아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엄마는 그 소식을 제가 알게 되면 화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시집가고 나서야 그 일을 알고 나서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던지.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애꿎은 남편에게만 화풀이를 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이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죄가 시댁에 갔던 날, 시모에게 그 일을 문제 삼았더니 시모가 또 제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또 저 대신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화풀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콧대 높은 사돈이 어려우셨던 엄마는 그런 시모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계셨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엄마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더 이상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제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서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게 엄마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고 헛소리를 해도 그냥 대충 한 귀로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일로 꼬투리를 잡아도 별말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바보라서 참고만 있는 줄 아는 건지 자기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곤 남편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그 엄마가 이번에 대학 교수 일하실 때 알고 지내시던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신다는데 용돈 좀 드리자. 용돈? 얼마나 드리면 되는데? 그걸 뭐 나한테 물어? 당신이 적당히 알아서 드리면 되지. 결혼하고서부터 남편은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좋은 사위 노릇은 혼자 다 알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는 정작 자기 엄마만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시모는 매번 여행이며 쇼핑이며 다니시기 바빴고 그때마다 꼭 저희에게 용돈을 바라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엄마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늘 저희에게 해주시기만 하셨고요. 저도 홀시어머니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노력했지만 남편이 매번 시댁만 챙기는 게 서운했어요. 어머님은 맨날 돈 없다 그러시면서 여행 참 자주 다니시네?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여행 가실 때마다 용돈 챙겨드린 것만 해도 얼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도 여행 좀 보내드리자. 그동안 받은 것만 많은데 이참에 사위 덕에 해외여행 보내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장모님이 무슨 여행이야. 뭐가? 우리 엄마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셔. 어머님만 여행 다니실 줄 알아?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시잖아. 근데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을에 단풍 구경이나 보내드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사시는 시모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철마다 해외여행 보내면서 우리 엄마는 영어도 못한다고 무시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가 하나뿐인 사위라고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위라는 놈은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며 남편과 저는 점점 자주 다투게 됐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언제는 어머니가 우리 집 무시하게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한다 그래놓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무시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지. 솔직히 장모님, 돈 잘 버는 것 빼면 뭐가 있어? 어른이라고 배울 점이 있기를, 교양이 있기를.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장모님 설명하기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일수를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 장사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건물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지. 그럼 무슨 돈으로 그 건물 사게 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저래 나만 난감한 상황 많다고. 그래도 나름 사위로서 챙겨야 하는 건 다 하잖아. 이 정도만 해도 나 사위로서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창피해.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당신은 당신과 당신 시댁은 나한테 안 창피할 것 같아. 당신만 따져도 그렇지. 당신 지금 말만 전문직이지.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많아.
그렇다고 그 돈 전부 그대로 가져와. 매달 당신 어머니한테 가져다 바쳐서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더 적잖아.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면 내가 당신보다 돈 잘 벌지 않았으면 이 가정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못했어.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집안은 어떤데? 그렇게 교양 있고 많이 배워서 지금 무슨 소용 있는데? 그렇다고 배운 만큼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놓고 뭐 그딴 말을 해.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결혼했니?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 남편 욕, 시댁 욕하니까 이제 기분 좋냐? 무시하니까 좋아?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왜? 내가 그깟 이혼이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바보같이 우리 엄마 무시당하게 할 바에 이혼녀가 되는 게 낫지? 나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더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고 말았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남편이 친정을 무시하니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모나 시누이가 하는 무시와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했다니 저 스스로를 혼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보인 시모의 모습을 보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일 거라는 걸 먼저 알아차려야 했다는 후회를 하게 됐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지금 남편과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됐어요. 또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며칠 뒤 저는 혼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이혼 결심을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친정엄마와 아빠 생각이 들었고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두 분께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제 이혼을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었으니까요. 또 충격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 부모님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놀라시게 결심이든 이 순간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진정 부모님께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가 한 번쯤은 날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가 이혼을 말리긴커녕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 끝낼 거냐고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정 못 살겠다. 민준이도 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혼해. 엄마, 아빠는 말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왕 이혼하고 나올 거면 너도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 하고 나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건 무리겠지만 억울한 마음 조금은 풀어야 되지 않겠니? 저번에 들어보니까 너희 시어머니 생일이 며칠 뒤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분위기 찬물 끼얹게 이혼 발표를 하던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이혼을 하는 건 싫었지만 그렇다고 당하기만 하다 바보같이 이혼하는 건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말대로 시모의 생일날을 엉망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게 됐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의 생일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과 같이 있는 것도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최대한 집에서 남편과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죠. 그렇게 며칠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니 아침 대바람부터 시모는 꽃단장을 하고 있었고 기분은 날아갈 듯한 모습이었죠. 보통의 날들이었으면 그런 시모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텐데 그날은 보기 좋더라고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리도 신난 모습으로 제가 하는 이혼 선언을 듣는다면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질지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도 평소와 다른 절 보곤 이상해 했었죠. 너무 센 좋은 일 있니? 웬일로 내가 하자는 대로 꼽은 고분 따르니?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뭐? 기분이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더 무섭고 찜찜하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모습 같아서. 원래 너희 집사람들이 음흉한 구석이 있잖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도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짓을 하지. 역시 이번에도 시모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헛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나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상황인데 시모의 헛소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제 시모에 들뜬 기분을 산산조각 낼 때였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시댁을 찾아오면서 온 가족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이혼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치게 됐죠. 남편이 현관 밖으로 나가게 됐고 곧바로 무엇인가를 들고 왔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보낸 선물이라고 했죠. 두 손바닥만 한 크기에 두께는 아주 얇았고 이상한 포장지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보다 문제였던 건 그 이상한 포장지였죠. 한눈에 봐도 무성의하다고 느껴지는 촌스럽고 알록달록한 포장지였습니다. 여보, 이거 장모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당신 장모님이 퀵으로 우리 집에 뭐 보냈다는 거 알았어? 뭐야, 이거 선물인가? 포장지 보면 선물 같긴 한데. 아, 우리 엄마 선물 맞네? 여기 영자 여사님 생신 축하 선물이라고 적혀있다. 그래, 태연아 어디 가져와 봐라. 뭐길래 퀵으로 선물을 보낸 거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아니, 이렇게 얇고 요만한 거에 선물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겠어? 거기다 포장지는 이게 뭐라니? 아유, 천박해. 소연아, 너희 엄마는 사돈 선물도 제대로 못하신다니. 생일 선물도 내가 콕하고 찝어서 사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참 답답하다 정말.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가 퀵으로 보낸 성의가 있으니까 열어보마. 엄마, 됐어. 지은이가 그럼 그렇지. 괜히 열어봤다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버려. 어차피 이런 포장지에 이 크기면 뭐가 들어가 있겠어.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거 대충 포장해서 보냈겠지. 한눈에 봐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 두 사람 머릿속에는 저희 집 무시하는 생각밖에 없는 건지 그 짧은 대화 중에 또 저희 엄마를 들먹거리며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 모녀의 대화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가 보낸 선물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제가 시모의 생일날 이혼 선언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개판낼 걸 알고 있었고 또 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번 일을 장려한 분인데 갑자기 시모 생일 선물을 보낸다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모녀가 확인하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버린 그 선물을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 그때 남편이 저보다 먼저 휴지통에서 선물을 덥석 집더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뜯어나 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장모님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데 수표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여기요? 오늘 엄마 생신이시니까 개봉은 엄마가. 저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모가 선물을 꺼내는 걸 집중해서 쳐다봤죠. 시모는 아들이 하는 말에 내심 기대를 한 건지 찢어진 포장지 안쪽에서 선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 달리 수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장의 종이였죠. 도대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하던 그 순간
선물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가 손발을 떨기 시작하며 몸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양을 떨고 있던 남편이 비틀거리는 두 사람을 부축해 바닥에 앉혔고 시모가 들고 있던 종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떨며 저에게 따져 물었죠. 이거 뭐야?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거야?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것도 하필 우리 엄마 생신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그 종이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뭐길래 여기 사람들이 다 이날인데. 남편이 내민 그 종이를 빼앗아 들고 확인해봤는데 계약서 같은 종이 여러 장과 저희 친정엄마가 자필로 적은 내용의 짧은 메모가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메모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맞게 최대한 빨리 돈을 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죠.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인 걸 보니 시모가 엄마에게 돈을 수시로 빌려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남편과 바닥에 앉아 넋을 놓고 있는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네. 이거 전부 뭐야? 당신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리고 있었던 거야. 시장 바닥에서 이자놀이 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 당신은 이거 알고 있었지. 어머님이 계약서들 전부 뭐예요? 넋을 놓고 있던 시모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쯤 정신을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 집이 돈이 좀 필요하잖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빌렸던 건데 그러다 우리 민준이 결혼해야 하니까 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소연아, 분명 너희 엄마가 날짜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이 상환 날짜나 이자 같은 거, 정보 조사 같은 거 나오면 필요한 눈속 임용이라고 나한테 받을 생각 없다고 했단 말이야. 돈 높은 명이 내 형편 될 때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무슨 일이니? 지금 난 놀라게 하려고 몰래카메라라도 하는 거야. 네가 이거 전부 사실 아니라고 좀 해줘라. 아니, 너희 엄마가 사돈인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너 설마 엄마랑 싸우기라도 한 거니? 그래서 나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야. 시모 말로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빼앗아가듯 고자세로 가져갔을 게 뻔했습니다. 돈을 빌려갔을 땐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했을 시모가 지금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니 너무 꼬시게 느껴지더라고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시모에게 왜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세요. 지금 당하시는 일 전부 어머니랑 이 사람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게 뭣도 없는 사람들이 뭘 믿고 저랑 저희 엄마를 그렇게 개무시해요. 돈 갚으라는 소리에 이렇게 정신줄 놓으실 거면서 제가 이 인간이랑 이제 이혼할 거라 저희 엄마도 다른 사람들 대하듯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돈은 능력되는 만큼 빌리셔야죠. 아니면 착하기라도 하던지. 이혼.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왜 민준이랑 이혼을 해? 민준아, 너 소연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야. 너 소연한테 무슨 잘못했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는 더 다급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이전이었다면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지 않고 저보고 정신 나갔냐며 핀잔을 줬을 텐데 빌린 돈 때문에 급하긴 급한 건지 이혼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 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못 배운 집안에서 가정교육 받았다고 하지만 당신 시어머니 되는 분 앞에서 말 가려가면서 써야지. 그리고 이호. 당신 정말 미쳤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무슨 무시를 했다고. 어이가 없네. 정말. 당신 닭대가리니? 아니면 금붕어야? 당신이 한 짓도 기억 못해. 당신 엄마한테는 효도를 못해서 안 달았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골방 짐짝 취급한 게 누군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했어? 그걸 대보면 당신이 우리 가족들한테 뭘 잘했나, 뭘 못했나 알 수 있겠네. 말해보라고. 못하지. 개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그리고 우리 집 무시 안 했어. 시장 바닥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그거 가지고 몇 번이나 싸운 건 기억 안 나. 그놈의 입 잘못 눌려서. 계속 당신 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얘 지키라고. 그리고 내가 없는 말 지어내기라도 했어. 두 분이 시장 바닥에서 생활했으니까 생활했다고 한 거고, 당신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나도 홧김에 장인어른, 장모님 무시하는 말이 나왔겠지. 또 그놈의 효도 가지고 난리인데 그건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내가 더 신경을 쓴 거지. 당신 이걸로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면 변호사가 웃어. 알아. 판사가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한다고. 이 좋은 날, 당신 때문에, 또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장모님께 전화해서 이번 일 당신이 수습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남편은 분명 달기거나 금붕어인 게 확실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끝까지 모른다는 태도로 나왔고, 저와 말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인간과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프지. 그래서 무시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누가 누구 보고 잘못을 했다고. 빌 거면 내가 빌어야지. 너 이제까지 소연이에게 그러고 있었던 거야. 정신머리 없는 녀석. 엄마가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야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쳐도 넌 소연이 남편이면서 그러면 내가 잘 탈내줬어야지. 이게 전부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빌어. 그러고 있지 말고 소연이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눈앞에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는지 시모가 남편에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저에게 잘못을 빌라고 한 거였죠. 뒤통수를 맞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손에 잡혀 강제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넋을 놓고 있던 시누이까지 달라붙어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왔죠. 소연아, 난 내가 뭐라고 해도 얘가 너한테 그만큼 잘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내가 한 짓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잘못했지. 사돈께서 고생하시면서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신 건데 내가 너무 무시를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보고 너희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고 한다면 구름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일이니? 그리고 내가 이놈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탄다니. 일러드마. 제발 이혼까지는 하지 말아라. 응. 다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있는 거야. 그때마다 지금처럼 이혼 이야기 나오면 이 세상에 결혼 생활 유지하는 가정이 없어요. 숨 한번 크게 쉬고 천천히 다시 생각 좀 해다오. 동서, 나도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엄마도 말리고 민준이도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도 그렇고 나도 민준이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동서의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다음번에도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정말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동서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막 결혼한 신우이도 친정집 안기둥이 뽑혀 시댁에서 말이 나올 게 두려웠는지 두 손이 발이 되랴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기회는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말해줬습니다. 저렇게 당신 엄마랑 당신 누나는 간절하게 사과를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고 왜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모르는 눈치네.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전에 눈이 돌긴 했나봐. 그럼 이쯤에서 당신보다 똑똑한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려줄게. 우선 나랑 당신은 이혼을 하게 될 거야. 재산 분할 같은 건 당신이 주장할 건덕지도 없으니까 건너뛰도록 할게. 그 다음이 본론이니까. 지금 대충 보니까 당신 엄마 전셋집 팔아도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당신 엄마 대신해서 그 남은 돈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당신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방 갚지 못할 거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훅하고 지나가 있겠다. 그치. 빚 갚고 있을 때는 이혼남에다가 빚까지 있어서 혼자일 테고 삐질탁 아플 때쯤에는 나이가 많아서 혼자일 거고 굉장히 쓸쓸하겠다. 돈만 갚다가 인생이 훅하고 지나갔으니. 근데 나는 어떨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장바닥 출신의 부모님을 둔 나는?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난 뒤 바로 우리 부모님과 여행 떠날 거야. 당신과 당신 내 가족들한테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다 풀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천천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고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 자기 개발할 거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거지. 그러다 당신으로 인해 실패한 이 결혼 생활을 교훈 삼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도 당신 엄마가 쌓은 빚더미에 벗어나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당신도 여가 생활 즐길 테니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네. 서로 서 있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때 돼서는 당신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더 절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이혼을 한 순간, 아니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차이가 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당신 닭대가리의 금붕어 기억력이지.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어디에 적어두기라도 하던가. 그럼 우리 이혼 소송 때나 보자. 당신 짐들은 내가 사람 불러서 보낼게. 우리 살고 있는 집, 내 돈으로 준비한 거잖아. 알지? 그렇게 남편을 잘근잘근 씹어준 다음 전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죠. 지금까지 시댁과 남편에게 당해왔던 게 있으니 이혼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겪은 일을 증명할 증거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니 시모와 남편이 했었던 말을 녹음해 놓았을 리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처음 당차게 시작한 이혼 준비와 달리 초조한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최대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시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들과 남편이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인정이 되면서 이혼 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죠. 제가 상상해 오던 것보다 이혼 소송 다툼이 길어져 불안했고 또 지쳐가고 있었는데 승소 판결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드디어 저 빈대 같은 것들과 다신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 저와 달리 남편과 시댁 쪽은 울상이 돼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보내는 내용 증명과 채무불이행 행제를 묻겠다는 연락으로 울상을 하고 있던데 미약하게나마 기대를 품고 있던 저와 남편의 재결합이 무산됐으니까요. 우선 당장 급한 건 막아보겠다고 살고 있던 전세금을 뺀 것 같던데 그거야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일부였으니 그 다음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남편은 이혼 소송 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지난날 예정을 생각해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연락을 무시했고요.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 입으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인 곳에서 머물다 보니 언제 이혼을 했냐는 듯 제 감정이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든 건 덤이었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복직을 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쭉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전에 내가 무엇을 쉴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에 새로운 인연이 생겼네요. 사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저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은 아직 그 집 식구들이 힘을 모아 돈을 갚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 단합이 잘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죠. 고생은 하고 있겠지만요. 이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부부 사이든 고부관계든 아니다 싶은 상황이 있으면 바로 즉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가족을 생각해서 망설이거나 이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아둔한 생각을 하다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 소모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또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빠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그럼 제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